로마가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의 길을 들어서는가. 여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와 있죠. 이 가이사, 이 사람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원고씨? Caesar. 와우. 자, 이 원래 이탈리아식으로 표현하면요? 모릅니다. 카이사르. 아, 이탈리아식이군요. 네. 그 원래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를 그렇게 불렀고요. 영어로 가면서 줄리우스 시자.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면서는 이제 가이사. 이 독일 쪽에서는 카이저라고 부르고요. 슬라브어로는 차르 혹은 짜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단어 자체,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최고 통치권자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시기 한 100년 전에 로마에서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약한 나이 40에 이를 때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40이 되는 순간 지구가 카이사르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이 40쯤에 되면서 이 사람이 원로원 의원의 한 명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1차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삼두 정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구 씨? 아니요. 삼두는 알겠는데. 네. 삼두 박근. 네. 300명의 권력 공유제가 로마의 원로원 리퍼블릭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그대로 그 형식을 띠고 있으나 3명,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한 사람 크라수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두 친구를 끌어들여서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300명이 해야 될 결정들을 다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삼두 정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요, 일정 시기가 되면 이미 로마가 포에니 전쟁 이후에 펼쳐놓은 수많은 그 지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일정 기간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제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쪽인데요. 그때는 사실은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은 집정관들이 총독으로 어떻게 하든 부임하고 싶은 곳이고요. 풍요로운 곳이니까. 서쪽 지방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총독으로 부임하는 날인데 웬일입니까? 그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르 집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부임하러 나가는데 앞에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빚 갚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빚이 워낙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로마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 뭡니까 이게 좋은 옷을 그렇게 즐겨 입었답니다. 그 당시 이제 의원들이 입는 이렇게 멋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그렇게 비쌌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책을 그렇게 많이 샀대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 거니 이후에 보면은 변호사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당대의 키케로가 자기와 지성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책을 많이 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원로원 의원들의 부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카이사르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와 애인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카이사르가 자기 애인들에게 선물을 하나 하는데 요즘 말로 아파트 한 채 값에 다이아를 사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 또 빚내서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이 공공시설,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가 있듯이 그 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만드는 게 여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로마의 정책이 뭐냐면 어느 일정 길을 보수하면 그 보수자의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거죠. 따라서 이제 카이사르는 빚을 내서 도로 보수하고 자기 이름 써놓고, 때로는 이제 예를 들면 검투사들이 경기할 만한 어느 경기장을 보수한다든지 새로 지어서 자기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내어놓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많은 빚을 진 거예요. 돈은 돌고 도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런 카이사르가 총독으로 부임하려고 하니 앞을 막고 빚 갚고 가라,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러자 자기의 친구이며 원로원 의원이며 이제 삼두 정치의 한 친구가 된 크라수스. 이 크라수스는요, 또 굉장히 부자라서요. 이게 로마 전체 1년 예산의 10분의 1을 쥐고 있는 굉장히 부자인데, 이 크라수스가 와서 그 빚쟁이들을 설득하면서 우리 총독 내보내주자. 사실 여러분들이 카이사르에게 빌려준 돈보다 내가 빌려준 돈이 더 많다. 하지만 내가 보증할 테니 내보내주자. 그래야 우리가 빚을 돌려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결국은 그 친구의 도움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레아 지방으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약 한 8년 정도 총독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남긴 이야기는 이제 그 당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레아 지방 전체를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의 바탕이 지금의 유럽의 기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총독으로 지내면서 또 중요하게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원구씨, 카이사르 하면 어떤 명언이 혹 생각납니까? 블루투스 넘어져. 와우. 왔노라 보았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겼노라. 블루투스 이건 넘어져. 들어보셨죠? 네네. 이 카이사르가 어느 지역을 전쟁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해 버린 겁니다.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요 말을 적어서 원로원 의원들에게 보고서로 낸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남기고, 또 카이사르가 남긴 말이 무슨 얘기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이야기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그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 서유럽에 8년 동안 총독을 하고 들어오는데요, 원로원 의원들 300명이 초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쟁의 성과가 큰 것은 물론이고 이미 카이사르는 300여 명의 원로원 의원들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상대하고 그 위에 이제 삼두가 아닌 황제 혹은 종신 독재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총독 자리가 이런 자리다라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 동쪽에 예루살렘 혹은 저 페르시아 인근의 이쪽에 총독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풍요를 챙길 수 있는 곳인데, 서쪽으로 가는 곳은 사실은 원로원 의원들 사이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총독을 하고 오는데도 상상 초월할 만한 재물을 챙겨오는. 그래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대한 군단을 이끌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가졌다. 이게 총독 출신이다. 총독들이 이리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어야, 이를테면 빌라도 총독이 왜 대제사장과 쉽게 거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벨렉스 베스도 총독이 왜 사도 바울을 놓고 뭔가 딴 생각을 품는지, 총독은 뭐를 좋아한다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원구 씨? 돈이요? 네. 와우. 사실상 로마 총독들은 각 지역에 가서 굉장한 재물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에게는 소위 공직자 부패 방지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자리는 충분히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게 로마 제국의 총독들이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데 로마 원로원 쪽에서 그 강을 건너면 이제 공화정을 파괴하려고 한 파괴자로 보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한때 삼두 정치의 친구였던 폼페이우스를 내세워서 카이사르와 싸우게 합니다. 2년간 싸워서 최종적으로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의 원로원 의원들은 형식만 갖추게 되는 거고 실제 삼두 정치도 깨지게 된 거고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에 취임을 하면서 500여 년 동안 지속해왔던 로마의 공화정은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종신 독재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된 지 약 한 2년 만에 암살당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브루투스 노마저 이제 이거죠 이게. 이 원로원 의원들이요 망토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회의하는 그곳에는 그 경호가 이를테면 박근 경호가 삼엄하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원로원 의원들이 주머니 그 망토 안에 칼을 숨겨와서 이제 카이사르를 23곳을 찔러요. 그래서 이제 공화정의 파괴자인 카이사르를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우스 카이사르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발생하는 게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견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매년 1월 첫째 날 그 해에 혹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유언장을 매년 1월 1일 날 기록해서 둔답니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유언장 내용인 즉슨 자기의 성을 즉 카이사르라는 성을 자기의 누나의 외손자인 옥타비아누스 아직 18살이고 저 시골 동네 청소년입니다. 그 친구에게 건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카이사르 주변에 카이사르 후계를 이을 만한 아주 두둑한 실력 갖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안토니우스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자기의 재산의 일부는 옥타비아누스에게 건네대. 그러니까 이름과 함께 재산을 넘기는 거죠. 양자니까. 그런가 하면 상당 부분 재산을 자기가 죽으면 로마 시민들에게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느 분이 전 서울 시민들에게 100원씩 유산을 남긴다. 그러면 원고씨 기분이 좀 어때요? 100원씩. 뭐로 보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오케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 10만 원씩 주면 그것에 10배면 어떠겠어요? 아유 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모든 로마 시민들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민들이 대략 한 32만 명 정도인데요. 물론 이제 전쟁통에 이래저래 이렇게 좀 구도가 좀 흩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한화로 약 한 100만 원에 해당되는 돈들을 다 상속한다. 이 유언장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카이사르가 부자가 됐는지 짐작이 되시죠? 야, 이게 총독이 재물 모으는 획기적인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유언장이라는 게 이게 실행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18살 청소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등장하더니 아버지의 후계자를 자임하면서 즉 양부죠. 양부의 후계자를 자임하면서 유언을 집행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미 카이사르를 암살한 세력들은 카이사르의 모든 재산을 동결했을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집행할 수 없죠. 그러자 이 18살 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요. 빌려서 로마 시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즉 로마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화정을 해왔던 그런 체제에 익숙해서 카이사르가 좀
종신 독재관으로 취임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씩 받게 되자 로마 시민들 입장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원구 씨, 네. 유산은 누가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 순간 카이사르는 뭐가 되죠? 아버지. 공화정 파괴자에서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를 원수죠. 죽이자. 공화정을 지키는 충신들에서 갑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로 이 변화가 되는. 그래서 힘이 자연스럽게 그 18된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이사르의 그 암살은 유야무야 되고 재산도 다시 풀리게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드디어 로마 원로원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점차 자리를 잡아서 힘을 키우는데요. 이 사람이 급기야 어느 만큼의 힘을 키웠는거니 제2차 삼도 정치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두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다시 자기 양부처럼 로마 원로원 300여 명의 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힘을 갖게 되는. 근데 결국은 이제 어느 만큼 옥타비아누스가 힘이 자라자 그 두 사람을 쳐내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로마의 제2차 내분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이 2차 내분의 종료 과정을 지켜보면 헬라 제국의 최종 멸망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내용인즉슨 옥타비아누스와 겨루었던 이 안토니우스라는 2차 삼두 정치의 한 멤버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한 편을 먹습니다. 어때요?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원구 씨? 미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3cm만 낮았어도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그 3cm라고 어디 있었을까? 네. 석자인가요? 아닌가요? 석자. 네. 자, 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힘을 합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악티움이라는 그리스의 그 인근에서 그 해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에서 무너지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약 한 3000년의 애굽이 종료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약 한 300여 년의 마게도니아 정권이 해체되는 순간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300여 년 지속해왔던 헬라 제국은 로마에 다 속국이 되고 드디어 2차 이 삼두 정치를 통해서 힘을 갖고 또 내전도 승리로 이끈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로마 제국에게 천하에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최고의 무기가 위선이었답니다. 혹시 원구 씨 위선 같은 거 해보셨나요? 저 하루에도 밥 먹듯이.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 정도만 대상으로 위선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는 건 위선이 아니올시다. 위선은 아무나 못해요. 위선은요,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이끌어 놓고 이끌린 사람이 끝내 파악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위선을 하는 거라서 위선은 아무나 못하는데요. 그리고 원구 씨 그 위선 아닙니다. 지금도 속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후대 이제 그 변호사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원로원 사수파입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자 이 상황을 낙관하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시골 아이가 로마에 나타났는데 이 아이가 키케로를 찾아가서 아버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키케로가 그걸 속아요. 그 똑똑한 키케로가 속습니다.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어떻게 눈여겨봤는지를 짐작하는 대목인 거죠. 근데 그런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로마 원로원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속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존엄한 자로 높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아버지처럼 강압성을 띠고 어떤 종신 독촉한 혹은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존칭을 바치는 형식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실제 로마 제국의 모든 힘을 다 쥐게 되는. 그래서 자기 양아버지 이름 카이사르와 자기가 원로로부터 받은 존칭 아우구스투스 이걸 묶어서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 로마 전체 제국으로부터 세금 거두는 일을 하는 거죠. 로마는 어떻게 해서 지중해를 호수로 그 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원구 씨? 네. 바다와 호수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다는 이렇게 짠물이고요. 네. 호수는 밀물이죠. 네, 우리 인영 씨, 바다와 호수 차이는 어떻습니까? 호수는 이렇게 막혀 있는 네네네네. 게 호수고 바다는 예, 뻥 튀어 있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지중해 그러면 이제 메디테리안 씨 해서 이를테면 뭐 한강, 무슨 낙동강 이렇게 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중해를 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메디테리안 씨 지중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대한 강인데요. 그 거대한 강을 전체 둘레를 이를테면 로마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다 주변 땅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 좀 뭔가 여유가 삶에 여유가 있으면은 집에서 어항에 금붕어 키우죠. 네. 그런데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수족관. 수족관 하다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요. 연못을 연못을. 그 정도 여유까지 아직 안 이 연못을 만든다는 건 그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건데 지중해를 호수로 가지고 있다. 연못이잖아요. 그거는 로마의 부가 어느 정도 월등했는가라는 얘기고요. 그 부를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는 거하고 또 하나는 모든 제국의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거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가면 굉장히 밀접하게 거명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이 로마의 화폐인 아사리온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요. 네.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은 돈 다루는데 솜씨가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바치지 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세금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이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라고 말을 하면 로마 제국이 임산부에게도 철저하게 세금을 다 챙겨가는데 국가의 기관 산업과 국가의 어떤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걸 국가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내는 거하고 자기가 일한 것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강제로 제국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를테면 세금 일에 종사하는 마태나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로마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할 정도로. 그만큼 세금 문제는 불편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그럴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지를 철회해 버릴 거예요. 예.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반항이죠. 로마 제국이 바로 세금 저항 운동을 이끄는 예수님을 놔둘 리가 없죠. 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긴장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낼 돈을 한번 가져와 보지, 이 질문부터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돈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자 우리 예수님이 야,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 있느냐? 한마디로 거기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요 그럽니다. 예,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이미 이제 옥타비아누스도 카이사르입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 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만큼 큰 건지 이걸 한번 슬쩍 비교해서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로마가 사실은 부를 누렸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 화폐 얼굴에 새겨져 있었는데 왜 그러면 화폐 얼굴을 새겼는지 그게 궁금하죠? 그 이유는 자신이 심장까지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그 이전에도 어떤 간헐적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 때부터 화폐에 얼굴을 새겨 넣기 시작하므로 지금도 보면 이제 각 국가가 그 민족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표성을 띈 사람을 화폐에다 화폐에 새기는. 그러니까 뭔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얼굴 나오는 건 시시한 경우고 원구 씨. 네. 원구 씨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어디에 향후 얼굴이 나와야 되겠어요? 돈에 나오셔야 됩니다. 돈에 본인이 새겨 놓은 말고 그 국가에서 찍는 거기에 새겨 놓는 그건 이제 대단 유서에 우리에게 100만 원씩 다 주세요. 큰 거라고. 와. 왜 저를 빨리 보내시려고? 나는 제일 어린데 빨리 보내시려고. 그만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전체를 지배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 전체를.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전체를 지배할 때 그때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베들레헴. 통치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제사장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의 꽃을 피웠던 곳이고요.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베들레헴 목동으로서 이를테면 돌본다는 게 뭔지 목자의 개념을 학습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통치가 뭔지 모범을 보여줬던 곳이잖아요. 바로 그곳에 진정한 온 인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신다는 미가서의 이 중요한 예언의 실현이 지중해를 호수로 가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호적 명령과 맞물린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면요,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세력들이 결국 함께 갈 수 없겠다라고 최종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자그마치 몇만 명이 함께 합류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몇만 명 가운데에는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를 막 만지고 싶은, 오죽이나 좋았으면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가시는 길에 이렇게 깔아드리는 밟고, 그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세력들 입장에서 일컬이 이제 사두개파 세력들이죠. 머리를 써서 선택한 방법이 로마 제국과 예수님을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죠. 이 시나리오를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소재가 뭐겠습니까, 원구 씨? 반란, 반역, 세금. 세금입니다. 반란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반란이 포함되고요. 세금입니다. 이를테면 빌라도 법정까지 우리 예수님이 사두개파 세력들에 의해서 잡혀왔어요. 근데 빌라도가 눈치채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요, 원로원의 집정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요, 전체 판을 읽고 상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금방 알아채요. 그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예루살렘의 관할 총독인 빌라도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기반인 대제사장 세력들이 저 예수님을 시기했고, 예수님과 군중들과의 사이를 떼놓아야 되겠고, 자신들과의 관계는 계속 매끄럽게 유지시켜 가야 되겠고, 이런 전체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물리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건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이걸 빌라도가 눈치챈 거죠.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이거는 로마 쪽에서는 결코 용납할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 편이죠. 네. 그런데 동원된 시위 전문꾼들 있잖아요. 꾼들이 사이에 있으면서 상황을 딱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빌라도 총독이 물러날 기세를 보이자, 즉 이를테면 6월절에 사면카드를 꺼내서 뭔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여기에서 끝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말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소리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대놓고 묻자 사두개파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헐 해주세요. 헐.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빌라도가 여기서 딱 물러나고 끝, 종료를 하죠.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카이사르, 시저, 짜르, 요 사람이 또 보면 달력에도 이름이 있죠. 달력.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에서 12월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1월 달은 제뉴. January. 이거는 이를테면 이제 전쟁을 쉬는 달이다라는 야누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월은 March. March는 뭐죠? 행진이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 그 다음 7월은요. July. 이게 줄리어스라는 뜻입니다. 아, 줄리어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지칭하는 거고요. 8월은요. 오거스트. 이 말은 옥타비아누스가 뭐로 바뀌었죠?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로 바뀌었죠.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러니까 역사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달력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역, 율리우스 역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남아 있는 것보다 더 그 당시 이야기가 오늘 후대에 많이 남아 있는 게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비롯한 27권의 배경이 로마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로마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재밌게 두 번 더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